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요즘 보면요, 이 기존 은행들하고 스테이블 코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무려 1,870억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00조 원이 훌쩍 넘는 그런 결제 수수료 시장을 두고 부딪히는 거라니.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최신 뉴스 기사부터 좀 깊이 있는 분석 보고서까지 제가 꼼꼼하게 다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아시아, 특히 한국은 어떤 상황인지, 이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와 미래를 둘러싼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 복잡하게 얽힌 스테이블 코인 세계의 핵심적인 흐름, 그리고 주요 쟁점들,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당신께서 괜히 혼란스럽지 않게 가장 중요한 정보들 위주로 시원하게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죠.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의 갈등, 이거부터 좀 들여다보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예금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자칫하면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에 넣어둔 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 옮겨갈 거다. 이런 걱정인 거죠. 그런데 또 암호화폐 업계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은행들이 진짜 걱정하는 건 예금 유출, 이게 아니라 그동안 정말 쏠쏠하게 챙겨왔던 그 막대한 결제 수수료 수입. 아까 말씀드린 그 1,870억 달러짜리 파이 있잖아요. 이걸 잃게 될까 봐 반대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에요. 예전에 은행들이 ATM이나 인터넷 뱅킹 처음 나올 때 반대했던 거랑 어쩜 이렇게 똑같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 꽤 날카롭지 않아요? 뭐랄까, 혁신에 대한 저항이 좀 반복되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 보상, 이 리워드 논란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 대표적인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 보유자한테 연 4.1%, 크라켄은 무려 5.5%, 꽤 높은 보상을 주거든요. 네, 그렇죠. 꽤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은행들은 아니 이거 사실상 이자 아니냐, 은행 예금하고 똑같이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경쟁 상대로 보는 거니까요. 최근에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상황이 더 좀 묘해졌어요. 이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는 건 딱 금지했는데 보상은 또 허용했단 말이죠. 네, 그게 좀 그렇죠. 말장난 같기도 하고. 네, 이 애매한 구분 때문에 논란이 더 커지고 있어요. 은행들은 이러다 최대 6조 6천억 달러. 와, 이게 거의 9천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이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데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놀랍습니다만 사실 은행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어쩌면 단순한 예금 이탈 그 자체보다도 결제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시나리오일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전 세계적인 규제 논의를 촉발하는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뭐랄까,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지키려는 쪽하고 또 혁신적인 기술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만들려는 쪽, 이 사이에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인 셈입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조를 좀 보면요.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미국 달러 가치에 딱 고정된, 그러니까 연동된 스테이블코인들이죠. 대표적으로 테더 USDT 아니면 서클 USDC 같은 것들이 전체 시장의 거의 99%를 차지하면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테더하고 서클, 이 두 회사가 시장을 그냥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물론 아테나의 합성 달러 USDE처럼요. 알고리즘이나 파생 상품 같은 걸 활용해서 가치를 유지하려는 좀 다른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달러 연동형이 절대적인 주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만을 위한 전용 블록체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클이 만든 아크, 또 유명 투자사 패러다임하고 결제기업 스트라이프가 함께 개발 중인 템포,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플라즈마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시죠. 와, 스테이블 코인 전용 고속도로를 까는 셈이네요. 그건 왜 필요한 건가요, 갑자기? 그렇죠. 비유가 딱 맞네요. 이 전용 블록체인들은 기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문제점들, 예를 들면 거래할 때마다 내야 하는 그 비싼 수수료 있잖아요. 아니면 느린 처리 속도, 또 거래 내역이 너무 투명하게 다 공개되는 프라이버시 문제, 혹은 다른 나라 통화로 바꾸는 외환 처리, FX라고 하죠. 그 복잡함 같은 것들,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냥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뭐 결제나 해외 송금처럼 실생활에서 훨씬 더 쉽고 편리하게 쓰이도록, 즉 대중화를 앞당기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쓰기 편하게 만드는 그 기반 기술, 인프라까지 아주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특히 최근 한 일주일만 봐도요. 전 세계적으로 규제 관련 소식들이 막 쏟아졌어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짚어보죠. 이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이 정말 빠른데 핵심은 결국 불확실성을 줄이고 어떻게든 통제권을 확보하겠다. 뭐 이런 각국 정부의 의지 같아요. 이탈리아부터 한번 볼까요? 이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좀 특이한 문제를 지적했어요. 한 회사가 여러 나라 지점에서 똑같은 이름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다중 발행 구조. 이게 위험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 지사가 발행한 코인이란 프랑스 지사가 발행한 코인이 이름은 같아도 실제 담보로 쌓아둔 그 준비금 관리가 따로 놀거나 나중에 돈으로 바꿔줄 때, 그러니까 상환할 때 국가 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관리가 분산되면. 네, 그래서 유럽연합 EU 차원에서 이걸 명확하게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도 비슷하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틀을 서둘러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권고했고요. 아무래도 국경 간 결제 같은 분야에서 스테이블 코인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미리 대비하자는 거겠죠. 네,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죠. 영국 중앙은행은 좀 다른 제안을 내놨다가 약간 시끌벅적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양을 1만에서 2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700만 원에서 한 3,400만 원 정도로 제한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금융 안정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아니 이러면 혁신 다 죽는다. 소비자 선택권을 왜 막냐 하면서 엄청나게 반발했죠. 그럴만도 하네요. 좀 과도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반면에 중동의 바레인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인 법을 만들었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기준은 뭐고, 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발행 자격은 누가 갖는지, 정부는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꽤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규제 불확실성을 없애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사례들이 딱 보여주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의 어떤 허점을 메우고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접근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공통적으로 보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서 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 USTD, 이걸 발행하는 테더가요. 미국의 새로운 규제, 아까 잠깐 언급된 지니어스 법안, 그 기준에 맞춘 새로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AT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전문 은행인 앵커리지 디지털 은행이 발행을 맡고 또 전통 금융 서비스 회사인 캔터 피츠제럴드가 준비금 관리를 담당한다고 하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기존 시장의 절대 강자조차도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적응하고 오히려 그 규제를 준수하는 새로운 상품으로 시장을 계속 공략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규제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규제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거죠. 와, 규제를 오히려 사업 기회로 삼는다. 정말 발빠른데요. 그렇습니다. 동시에 전통적인 금융기관하고 스테이블 코인 기술이 손을 잡는 시도도 아주 활발해지고 있어요. 싱가포르의 대표 은행이죠. DBS, 그리고 미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프랭클린 템플튼, 또 블록체인 기반 결제 솔루션으로 유명한 리플, 이 세 곳이 협력하는 사례가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들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요. 프랭클린 템플튼이 만든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SD벤즈라고 하는데요. 이거랑 리플이 새로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활용한 거래 및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토큰화된 펀드랑 스테이블 코인을 같이 쓴다고요? 네, 그렇죠. DBS 은행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이 두 가지를 서로 바꾸거나
아니면 이걸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등의 서비스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히 그냥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수단을 넘어서서 실제 전통적인 금융상품과 결합되고 또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 관리나 거래 영역으로 그 사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진짜 숨가쁘게 돌아가는데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여기 아시아 시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당신께서 관심 가지실 만한 한국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0월쯤에요. 워낙 가치에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지, 그 발행 자격 문제, 또 준비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내부 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여요. 네, 드디어 한국도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군요. 사실 민간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BDACX라는 국내 디지털 자산 기업이 아발란체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원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KRW1 이걸 내놨고요. 이 코인의 준비금은 우리은행에 예치되어 있다고 하네요. 또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같은 우리나라 대표은행들도 이르면 2025년, 늦어도 2026년쯤 서비스를 시작하는 걸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아, 은행들도 직접 뛰어드는군요. 네, 한국의 이런 움직임에는 꽤 명확한 목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USDT나 USDC 같은 것들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요. 우리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서 국내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혹시 모를 자본 유출 같은 것도 좀 막아보려는 그런 의도가 강하게 읽히죠.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입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인 금융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무래도 은행이 발행하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겠죠. 근데 또 핀테크 기업 같은 비은행 회사들도 발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요. 또 국회에서도 최소 자본금을 얼마로 할지, 보상이나 이자 지급은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놓고 의견이 좀 갈려서 최종 법안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율 과정이 중요하겠네요. 한국의 상황을 아시아의 다른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그 특징과 현재 위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각 나라마다 규제를 만드는 속도나 접근 방식에서 꽤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 일본을 보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2023년에 결제서비스법이라는 법을 고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라이센스 제도를 도입했어요. 은행이나 신탁회사 또는 자금이체 업무를 하는 회사들이 일본 엔화, JPY 가치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누가 발행할 수 있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역시 안정성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벌써 법이 나왔군요. 네. 싱가포르는 금융허브답게 아주 꼼꼼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통화청 MS라고 하죠. 여기가 단일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SCS에 대한 규제 규칙을 확정했는데요. 발행자에게 굉장히 엄격한 준비금 요건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준비금은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동성 높은 자산으로만 구성해야 하고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상환 요구가 들어오면 5영업일 이내에 반드시 돈으로 바꿔줘야 한다. 이런 식이죠. 정보 공시 의무도 아주 강하고요. 최근에는 홍콩과 협력해서 국가 간 디지털 자산 거래를 더 원활하게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싱가포르는 정말 빡빡하네요. 그쵸. 홍콩 역시 금융허브로서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입니다. 홍콩 금융관리국 HKMA가 지난 8월부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라이센스를 주는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자금 세탁 방지, AML이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 CTF 같은 국제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발행자의 의무와 공시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글로벌 표준에 발맞추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라이센스 발급수를 좀 제한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홍콩도 라이센스 제도를 시작했군요. 네. 자, 그러면 이 아시아 국가들의 움직임을 종합해서 큰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규제 속도와 정비 수준을 보면요. 일본, 싱가포르, 홍콩이 한국보다는 구체적인 규제 틀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한 발 앞서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막 법안을 준비하는 단계니까요. 네, 그건 명확하네요. 둘째, 누가 발행할 수 있느냐? 이 발행 주체를 보면
일본과 싱가포르는 은행뿐만 아니라 신탁회사나 자금이체 업체 같은 다른 금융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일단 은행 중심으로 시작하되 핀테크 같은 비은행권의 참여를 어느 범위까지 또 어떤 조건으로 허용할지를 놓고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게 좀 차이점이고요. 발행 주체 범위가 다르군요. 셋째, 자국 통화 연동 전략. 이건 아시아 국가들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공통점입니다. 한국의 원화, 일본의 엔화, 그리고 홍콩은 홍콩 달러나 중국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데요. 모두 현재의 달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넘어서 자국 통화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독자적인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더 큰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자국 통화 기반. 넷째,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이건 어느 나라나 최우선 순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준비금을 100% 이상 안전자산으로 쌓아두도록 하는 것, 준비금 자산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발행자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고객 확인, KYC 절차를 요구하는 것 등은 거의 모든 나라의 규제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기본 중에 기본이겠죠. 네, 차이가 엿보입니다. 한국은 지금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같은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은행권과 민간 기업들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규제의 큰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규제 당국이 비교적 명확한 기준과 틀을 먼저 제시하고 민간 기업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해 보입니다. 와, 정말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이야기가 이렇게 다층적이고 복잡할 줄 몰랐네요. 은행과의 첨예한 대립부터 시작해서 보상인가 이자인가 하는 논란, 전 세계적인 규제 경쟁과 협력, 또 스테이블 코인만을 위한 새로운 기술 인프라의 등장, 그리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자국 통화 중심 전략까지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은 기술 혁신이 가져다줄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엄청난 잠재력과 자칫 잘못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위험성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각국 정부는 기존의 달러 중심 금융 질서 속에서 어떻게 자국의 통화 주권을 지키고 영향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고민까지 안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명확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 이렇게 거세지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전용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특히 아시아에서는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기 나라 통화 기반의 독자적인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려는 시도가 이렇게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겠죠.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렇게 자국 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앞으로 더 빨라질 것 같은데요. 과연 이 흐름이 현재 미국 달러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만나고 또 부딪히게 될까요? 그게 정말 궁금하네요. 이것이 단순히 각 지역 안에서의 어떤 변화로 그치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고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글로벌 금융 지도를 그려나가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흥미진진한 변화의 과정을 계속 주목해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에게는 분명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당신 스스로 관련 소식들을 계속 찾아보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더욱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